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전반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유동성 증가라는 변수가 더해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짚어보시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부가 6.17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앞서서 또 이재동 기자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는 이번 대책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오늘 굵직한금안을 기준으로 21번째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 대책은 종전의 20번째 대책과 확연히 다른 가장 큰 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풍선 잡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 부동산이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는 그동안의 각종 대책,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는데 이것을 살짝 피해가는 이른바 이제 경제학적으로 하면 이걸 풍선 효과라고 그럽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시중에 돈이 좀 많이 풀리니까 그런 유동성 확대와 풍선 효과가 겹쳐서 일부 지역에 눈에 그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부동산 오르는 조짐을 보인다. 그래서 풍선을 때려잡자 하는데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특히 이번에 가장 그 규제가 많이 낮은 지역은 수도권 바깥, 서울 바깥쪽입니다. 경기도 지역 상당수 지역이 가장 강력한 대책인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고 또 많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요. 또 그로 인한 경기도 외곽 지역의 규제를 했을 때 또 다른 풍선이 터질 수가 있다 해서 충청도 지방, 대전, 청주까지도 묶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 서울 내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안정됐지만 일부 지역이 지금 뜨고 있는 개발 호재 지역, 이를테면 삼성동 또는 잠실동 이런 지역을 토지 거래 지역으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다. 그렇다면 정부의 허가 없이는 집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갭 투자, 전반적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조정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 대책 때문에 수용성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지역도 다 이제 투기 제한 구역에 산입이 됐습니다. 이번 발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온 이유가 이제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 투기가 창궐한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라든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현재 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가 그동안의 강력한 규제 효과로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동안에 쭉 집값이 하향 안정세 떨어진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지역을 보면 6월 초부터 조금씩 오르는 그런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추정컨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 차례 추경을 하고 또 유동성을 많이 풀고 금리를 대폭 낮췄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하락되면 부동산이 들썩거리는 것은 이것은 만고의 불변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들썩일 조짐이 있고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특히 경기도 외곽, 연천 이런 곳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대전 일부 지역도 연 평균으로 볼 때는 물가 상승률의 10배 정도까지 오르는 일부 지역의 폭등세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이 위기라기보다는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국적으로 풍선 효과 없이 한번 관리해보자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도가 아니겠나 봅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법인 종부세도 대폭 인상을 하기로 했고 개인뿐 아니라 기업 모두 뭐 세제라든지 대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법인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연인이 아닌 회사라든지 단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동안에 개인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이 또한 하나의 풍선 효과가 돼서 법인으로 우회하는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숫자가 종전에 비해서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이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법인을 위장해서 또 투기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이 생겼고 또 일반 개인 입장에서 자기가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종부세 세율이 누진과세가 되니까 하나의 법인을 새로 세워서 한 채는 그 법인으로 넘기는 방법. 그러니까 법인을 경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가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그동안에 부여되고 있던 기업이라고 해서 부여되고 있던 각종 부동산에 대한 특혜 조건 이런 것을 다 이제 철폐하기로 하고 특히 종부세 회피하는 세력들이 많다고 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가장 높은 세율을 법인에게도 종부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인이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럴 때도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조달하게 함으로써 또 하나의 그 규제 사각지대였던 법인 부동산 투자를 제도적으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법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일 크게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가장 강해 보입니다. 대출 문턱 높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도 혹시 뭐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갭 투자라는 게 갭이 영어로 GAP 차액이라는 건데요. 예. 결국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다 하면 전세가 9억 원 정도 된다. 이러면 그 차액 갭 1억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경우에도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집을 살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나중에 이자 부담은 커지겠지만 원금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게 되는 이런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앞으로는 은행으로부터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해버린다. 이제 이런 강력한 안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갭 투자 방안으로서 자신이 전세를 살면서 거기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또 하나의 집을 사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가 새로 3억짜리 이상을 집을 사면 신규 주담대 대출을 안 해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전액 환수해버린다. 이 밖에 전세금 대출 한도도 2억 원 이상으로 줄인다. 여러 가지 강력한 대출, 특히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예, 근데 예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갭 자체가 워낙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출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돈으로. 그러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의 취지는 갭 투자로 인한 과대 집값의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인데 막는 방법이 결국은 은행 대출을 막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부자들의 경우에 현금 부자들의 경우에 은행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월급쟁이들이라든지 서민들하고 경쟁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집을 줄 수가 있다. 땅에서 줍는 데서 이걸 줍줍 투자라는 유행어가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 사기가 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집을 사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화에서 좀 어쩔 수 없는 그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떤 그 해석이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1번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그 앞서서 강력한 풍선 잡기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곳을 잡으면 또 이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부풀어 오르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와 지금의 집값을 비교한 지표가 있는데요.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중위가격,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를 전국 가장 높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부터 싼 아파트 쭉 줄을 세워서 가운데 있는 가격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것을 중위 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위 가격이 2017년도에 6억 6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억 2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51.7%가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융단 폭격처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더 올랐다. 3년 사이에 50% 정도가 올랐다. 이 대목이 이제 바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규제에 과연 효과가 제대로 있겠는가. 현재 지금 그동안에 21번의 대책을 보면 규제가 나올 때 서너 달 정도는 반짝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좀 내성이 생겨서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번 21번 대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이라도 터져나오는 구석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책을 시행하겠다. 이를테면 지금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으로 바로 지정하면 그렇게 되면 은행 대출을 막는다든지 세금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과의 가격 전쟁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상시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네. 그다음에 은행 대출을 과연 어디까지 막을 수 있겠냐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들의 좀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21번째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 가격이 오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대책 많이 내놨습니다만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땐 좀 어떤가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이 노무현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정부 당시에 강력한 8.3.1 대책 등을 융단 폭격을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오히려 올랐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감안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지금 폈을 때 당장의 가격으로 나타나는 그 이라기보다는 일정한의 타임래그 시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책이 바로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안 했다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었지 않았냐. 그런 면에서 지금 정책 효과를 무조건 비판을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조절해 나가는 좀 긴 호흡의 정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수요를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인데 은행 대출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또 공급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또 젊은 사람들이 희구하는 그 깨끗하고 새로운 집 이런 공급도 적절히 늘어주는 그런 수요 공급에 좋아 있는 정책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얘기를 해주셨는데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사실 무주택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지금 최근 들어서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쪽에 그 건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 가구 숫자가 인구는 별로 늘어나지가 않고 있는데 분가를 많이 하고 과거 같으면 한 세대로 같이 살았을 사람들이 아들 분가하고 딸 분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감염을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수요도 있고 이런 수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집을 좀 사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대출을 막아보다 보니까 대출을 막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투기를 막겠다 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누가 투기자인지 실수요자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사회 초년병이라든지 30대 이런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없는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집 살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더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네. 집값을 안정화시키자는 정책이고 또 그 효과도 좀 장기에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바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